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연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에 주문했는데요. 은행권의 이자 감면을 포함해서 2조 원 정도를 지원할 거라고 하죠. 횡재세 압박까지 받고 있어서 이래저래 올 연말은 은행 순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대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직접적인 조치를 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행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 상당히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과연 빚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현재 그것부터 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만 딱 정의를 해놓고 가죠. 네. 자영업자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제 자영업자.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보통 경제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자영업자의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가계 대출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이용을 한다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 대출에서 자영업자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영업 대출이 일단 우리가 말하는 가계 대출 안에 자영업 대출도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 2분기 자료를 보시면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약 1,043조 원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곳 이상에서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서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가 약 743.9조 원.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자영업자가 1,000조 원인데 740조니까 74%를 지금 자영업자들의 74%가 다중채무자다라는 그런 네. 형태의 의미가 나타나는 그러네요. 거죠. 70% 이상, 10분 중 7분 이상이 세 군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네네. 일반 개인보다는 훨씬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게 오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 추이로 봤을 때 약 75%가 다중채무자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빚이. 네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뭔가 더 지원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은행 지원이 들어가서 이게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는 960조 정도였는데 이게 1,043조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년 2분기 기준으로 520조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743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의 자료를 보시면은 자영업자의 신규 차주 수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6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 신규 차주의 비중이 15%대에서 25%대까지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코로나 사태 당시에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다중채무자 3곳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금액으로 봐도 70%가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뭐 연체 상황이나 이런 건 어떻을까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한 2%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한 1.7% 정도 되는데요. 1.7. 지금 현재 이금융권의 그 연체율이 한 5% 정도 되고 우리나라 은행의 연체율은 0.4%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전체 연체율의 한 4배 정도가 우리 다중채무자 또 소상공인들이 연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권사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체율 17%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연체율이 17%나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정권사의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높은 연체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금융권의 연체율이다. 저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이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는 아니시잖아요, 교수님. 근데 자영업자는 불만이 있어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에다가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라고 있습니다. 코픽스. 코픽스 금리 5개 시중은행이 우리가 대출을 몇 %를 해주자 하는 조달 금리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 3.5%에다 뭐 소폭 더합니다. 한 3.67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가산금리. 가산금리가 이제 은행의 마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 은행의 마진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1.5% 가지고 예금과 대출의 차익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건비도 이걸로 이제 그렇죠. 조달하고. 근데 저한테도 보면 이렇게 가산금리를 플러스 3을 더해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신용대출이나 뭐 담보대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가산금리 평균이 아까 1.5 정도 이익률이 되죠. 1.5%라고 포인트라고 했는데 교수님한테 가산금리를 3% 포인트를 붙였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혹시 신용이 좀 안 좋습니까, 교수님? 아니 뭐 제가 월급 받는 교수고 그다음에 급여를 이체하는 은행인데도 이 가산금리를 한 3월 정도 더 하니까 평균 뭐 신용대출 금리가 6.7, 뭐 7%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의 신용대출 금리가 7%라고 그러니까 경악할 만큼 높은데 혹시 신용이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은행들이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 0.5%였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5%였는데 0.5%에서 3.5%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가산금리를 계속 그 덩달아서 많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중은행들이 이익이 연 한 20조 정도 안팎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금년에 한 40조 정도 됩니다. 순이익.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급 잔치도 벌이고 금년에 우리 은행들이 성과급을 1조 5천억 직원들이 나눠줬고 지금 최근에 시중은행의 평균 급여가 1억이 넘었습니다. 전체 평균 급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4인 가족 기준으로 전체 소득이 맞벌이 부부가 평균 소득이 한 600만 원 안팎이거든요. 월 600만 원이면 1억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600만 원 평균이라고 보면 은행이 정말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IMF 시절에는 은행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은행은 최근에 이제 명태금 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줍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모든 은행이 다 그렇게 많이 줄까요? 이제 뭐 주요한 시중 은행들은 예. 3년치의 받을 급여를 미리 당겨서 주고 뭐 학자금이라든지 관련된 돈을 미리 줘서 최고 7억까지 주고 평균 5억에서 7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 제조업의 명퇴금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1조 5천억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그 많은 이자를 가지고 은행들은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70%가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도 야 이렇게 국민들이 고이자로 부담한 돈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에 명퇴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뭐 횡재세를 나서 거두어서 환수하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횡재세보다는 이렇게 상생기금을 한 2조 원 정도 내서 우리 서민들과 어려운 국민을 돕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은행들이 우선적으로 이 가상금리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가상금리 문제. 아까 교수님도 기준금리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코픽스에 지금 3%포인트 이상 붙여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6%가 신용금 대출금리 훨씬 높다 그러잖아요. 어느 은행이에요 혹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네, 우리 은행 한번 좀 잘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까지 연 6%가 넘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이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이자율 20%입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에 한 19% 정도 받고.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뭐 시장 경제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을 정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고금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은행들이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정부 여당에서도 상생기금을 더 많이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네, 은행이 요구하는 상생금융의 어떤 명분 그런 것을 조금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명퇴금 5억에서 7억, 성과급 잔치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횡재세를 또 70%나 찬성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반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뭐 토론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이 특히 고충이 많은 교수님 같은 그래도 이게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분들은 고충이 덜합니다. 은행에서 한 군데밖에 대출이 없잖아요. 이 다중채무자들 심각한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일부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갚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돈, 뭐 부동산이 담보로 돼 있다거나 보증을 받은 대출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는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지금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거의 대부분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70% 가까이가 이제 부동산 담보부 대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에서도 가져오고 기업대출에서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 대충 한 3,600억 조가 됩니다. 즉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다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3,600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3,600조 대출이.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약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20%에서 25% 정도 그런 식으로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연체율이 1.78%고 지금 현재 그 연체 금액을 따져보면은 약 13조 정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3조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제 그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디폴트가 나와서 그 NPL로 빠지는 게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높게 잡아가지고 한 10% 정도가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3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1.3조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이 잔액이 지금 약 23조 원 정도가 돼요. 대손 충당금 부실화를 대비해서 미리 충당해 놓은 돈이 그렇죠. 23조.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준 아니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 자영업자에 관련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아직까지 충격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중채무자처럼 자영업자들의 개인은 이자 부담이 시달리고 있고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전체 자영업자들의 연체 금액이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부실화를 가져올 만큼 그 위험 수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로 본다면. 그러나 정부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돈잔, 이자잔치, 명태금, 뭐 횡재세 얘기하면서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상생금융 압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은행의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방금?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예,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최근 한 6.7% 정도 됩니다. 하여튼 네,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네.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우리 직장인들이 뭐 급전이 필요할 때 쓰는 게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이런 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옷이나 음식이나 집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수제고 거기에 동반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돈이 급한 사람은 법정 이자를 넘어서는 사채 이자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 사채 이자는 지금 0.100%에서 5,000%, 최근에 12,000%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서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고 사채로 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이렇게 이자를 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를 3% 이상 올려받는 거 알면서도 뭐 전화는 내가 해봤자 한번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어쨌든 뭐 제대로 항변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예, 뭐 일단 뭐 은행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으로 따져서 한 그 정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 번도 연체된 적도 없고 당연히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인데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은행이 좀 스스로가 국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 가상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빠른 혜택입니다. 가상금리부터 낮추라. 지금 가상금리 평균 뭐 저한테는 3.3%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3.5에다가 가상금리 더하니까 6.7 정도가 대출금리입니다. 가상금리 낮춰라. 일반 서민들 얼마나 많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을까.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대부분이 한 70~80%가 집담보대출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이 은행은 LTV를 집값의 50% 정도에서 뭐 최고 한 70%까지 해줬습니다. 뭐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110%까지 대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그 당시에 집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값의 보통 50에서 60%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네, 우리는 담보가 좀 충분히 담보를 은행이 충분히 잡고 있으니까 가산금리부터 낮추는 것을 통해서 상생금융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김대정 교수님의 생각이고 감독당국이 이제 은행 그 지주 회장들을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얘기하니까 뭐 한 2조 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좀 구상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냥 이자 감면이죠. 뭐 간단히 감면. 얘기해서 이자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낸 이자를 좀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라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그 이외에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은 이제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사전에 발표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한 1,05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뭐 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금융 부담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 금리를 한 2%포인트 정도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융 감독 당국이 은행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는 금리를 깎거나 페이백을 해라, 캐시백을 해라라는 금리를 식의 깎거나 네. 다시 좀 돌려줘라 이미 낸 이자를. 네네 그런 식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합하면 대체로 한 2조 원 정도를 상생금융으로 금융권이 이제 지원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대출 만기도 연장을 하고
이자 상환 유예도 해왔잖아요. 이건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유예돼 있는 거죠. 대출도 만기도 연장돼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5.5%입니다. 우리나라가 3.5%고 미국 시민들은 지금 현재 은행 대출 받으려면 9% 정도의 이자를 쓰고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이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 자체가 2%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것이 2024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예,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아직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은행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금의 80%를 은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금에. 우리가 인터넷 뱅크라든지 뭐 K뱅크 뭐 많은 은행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는 매기 효과를 좀 가져와서 시중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시중은행이 전체 예금을 한 80%, 대출도 80% 가까이 지금 시중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도 안전하게 예금을 하거나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은행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은행들이 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이 가상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상금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 정도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차지하는 과점 체제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은행권의 입장이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정부가 대출 금리가 높다고 하면서 은행을 압박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출 금리 높은 곳은 저축은행, 카드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왜 거기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큰 쪽을 누르기 좋고 그다음에 그동안 눌러왔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말을 잘 듣는다. 예, 버릇이란 표현은 조금 제가 과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습관은 계속해서 오래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낮추세요예요. 직접 누구한테? 기준금리 직접 낮추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춰라.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왔을 때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대금리 차가 지금 3%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작년 4분기죠.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때 200bp 정도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150bp까지 내려왔어요. 예대금리 차이가 1.5%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이 정도가 되고 그나마도 예대금리 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좀 정부에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때 신규 차주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늘어났나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가 늘어나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6%,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까지도 늘어납니다.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7% 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충분히 받아야 될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적었지 않느냐. 더 지원을 했더라면 이렇게 은행 빚을 자영업자를 늘리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차주가 4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났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원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거를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 9월이 되면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 때 지원해 주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기 연장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5년 9월까지는 만기 연장이 실제로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 아까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그 당시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적자가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가 나빠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재정 적자라는 거죠. 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출을 한 다음에 이러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게 금융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은행들도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같이 하자라는 식. 그게 상생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압박도 뭐 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나서 은행권의 상생을 요구하라. 뭐 그런 취지네요. 예. 저는 뭐 제 생각 좀 다른데요. 예, 그래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제 금융에서 한국이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세계 한 30위권 정도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왜 국가가 돈을 풀어서 우리 서민들을 살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리스라든지 아르헨티나 지금 12번째 국가가 파산했고요. 지금 현재 스리랑카, 파키스탄 전 세계 신흥국들, 후진국들 22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네. 좀 잘하는 터키, 튀르키의 기준금리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왜 많은 돈을 빌려서 지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가 파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그런 그러니까 것도 감안해야 재정 되겠고. 건전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너무 재정으로 또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너무 지원하고 나서는 것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얘기고. 첫 번째가 이제 예. 비기축통화통은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자영업자 지원 금액이 많다. 대출을 연장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비율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뭔가 이자를 오랜 동안 못 내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계속 이 감싸 안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자영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필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2000년대에 약 28.7%까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가 지금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19.9%까지 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이 즉 다시 말해서 줄었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20년 넘게 지금 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의 수익성의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제가 준비를 한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의 그 소득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그 가구 주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2017년에는 이 두 가구 간의 소득 차이가 약 800만 원 정도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갭이 400만 원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의 퍼포먼스, 즉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하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다음에 얘기네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영업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재정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복지 거죠.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 근데 잠깐만요. 그 부분은 놔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 워낙에 은행에 초과액이 많으니까 초과액 일정 부분을 이 부담금 형태로 걷지 않은 이제 횡재세 성격의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법안을 내놨거든요. 이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조금 나을까요? 이 취약계층의 자영업자들의? 저는 뭐 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상생이라 기금이라든지 또는 뭐 가상금리를 낮춰서 국민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이 횡재세를 부과해서라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 환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탈리아 선진국에서도 횡재세를 부과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은행이 원래 금년에만 한 4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났고 아마 이제 올 연말까지 가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은행이 이 가상금리를 낮춰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이렇게 횡재세를 부과해서라도 걷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70%가 횡재세를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 그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가상금리를 낮추는 상생금융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제가 있어요. 않는다면 횡재세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 교수님 짧게 횡재세를 한다면 좀 나아질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재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반대. 입장이고요. 건전성 측면에서 봐라.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손충당금의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 정도예요. 예. 대신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가 넘어간다. 대손충당금 미리 부실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돈을 좀 저축하는 측면이 더 필요하다. 횡재세 반대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소상공인 지원 문제 횡재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